2024년의 대한민국,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입니다. 도심의 빌딩 숲은 여전히 화려하고 백화점의 명품관 앞에는 주말마다 대기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맛집을 검색하며 일상을 영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온함의 이면에 마치 지각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마그마처럼 거대한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은 과거 우리가 겪었던 위기들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국가 부도라는 급성질환이었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외부에서 날아온 충격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우리 몸 안에서 서서히 뼈와 살이 무너져 내리는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질환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제의 복합골절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복합골절은 단순한 골절과 다릅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러진 뼈가 피부를 뚫고 나와 근육과 신경, 혈관까지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그렇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삼고 현상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계부채라는 뼈를 부러뜨리고 자영업자의 생존이라는 피부를 찢으며 기업의 투자와 수출이라는 혈관마저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혜택을 보며 경제를 지탱했지만 지금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해 그 공식마저 깨져버렸습니다.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자니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터질 것 같고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이 폭등하고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것이 바로 복합골절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준비된 자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그저 재앙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둘러싼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려 합니다. 감정적인 공포심 조장이 아닌 차가운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통해 우리가 처한 위치를 정밀하게 진단할 것입니다. 1997년의 악몽을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공포가 2008년 이후 저금리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당신의 직장은, 당신의 사업장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버틸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일 당신의 통장 잔고와 당신 가족의 식탁을 위협할 수 있는 실체적인 경고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그 복합골절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 경고음은 시스템이 붕괴하기 직전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점심값 인상이나 사과 한 알의 가격에서 위기를 체감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쓰나미의 전조는 항상 금융시장의 차가운 모니터 위에서 먼저 감지됩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지표는 바로 환율입니다. 과거 우리에게 원달러 환율 1200원은 위기의 경고등이었고 1400원은 비상사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1300원대 중반이 일상이 되어버린 뉴노멀의 시대.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통화 가치가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우리 경제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세계 시장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입 물가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결코 해소될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징후는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조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돈맥 경화가 심장부인 금융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건설업계와 연결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의 부실 우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과거 레고랜드 사태가 보여주었듯 채권 시장의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그 충격은 순식간에 실물 경제로 전이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는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조차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유동성 위기의 본질입니다. 거리의 풍경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상권의 상징인 명동과 강남대로 한복판에서도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이제 뉴스가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은행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뇌관입니다. 가게와 기업, 자영업자 모두가 빚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차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용부도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들썩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 우리가 마주할 충격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닙니다. 경제를 떠받치던 기둥들에 금이 가고 있다는 시스템 붕괴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경제 충격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정교하고 냉혹한 기계 장치처럼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기계의 핵심 동력은 바로 레버리지, 즉 빚입니다. 호황기에는 빚이 자산을 불려주는 마법의 지팡이처럼 보입니다. 저금리 기조 아래서 사람들은 내 돈 1억 원에 은행 돈 4억 원을 더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고 그 아파트가 10억 원이 되면 내 자본은 10배로 불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10년간 목격했던 자산 증식의 방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정식에는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거나 유지되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레버리지는 주인을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흉기로 돌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레버리지의 역습이라고 부릅니다. 작동 원리는 간단하지만 파괴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산의 평가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10억 원이던 아파트가 7억 원으로 떨어지면 빚 4억 원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내 순자산은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행은 담보 가치 하락을 이유로 대출 일부 상환을 요구하거나 금리를 더 높입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팔고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습니다.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면 가격은 더 가파르게 추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의 디플레이션, 데트 디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자산을 팔아 빚을 갚으려 할수록 자산 가격이 폭락해 빚 갚기가 더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이 메커니즘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인 전세는 이 충격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은 무이자로 빌린 사적인 빚입니다. 집값과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 파산하고 세입자는 전 재산을 날리는 깡통 전세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는 개인의 파산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부실로 전이됩니다. 소비 심리는 얼어붙습니다. 내가 가진 집값이 떨어지고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는데 지갑을 열 사람은 없습니다. 소비 침체는 기업의 매출 감소로, 기업의 매출 감소는 고용 축소와 임금 삭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소득이 줄어든 가게는 다시 빚을 갚지 못하는 악순환, 즉 죽음의 소용돌이 데스 스파이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이 소용돌이의 가장자리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거울은 과거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너머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비극은 우리에게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닌 끔찍한 예언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펼쳐봐야 할 페이지는 바로 옆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 1990년대 초 일본 도쿄의 황공 땅값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품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났고 기업과 가게는 빚을 갚는 데만 수십 년을 허비했습니다. 이를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합니다. 자산 가치는 폭락했는데 갚아야 할 부채는 그대로 남아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멈추고 빚 갚기에만 몰두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서서히 말라 죽는 현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놀라울 정도로 당시에 일본을 닮아 있습니다. 아니,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더 비관적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1997년에 IMF 외환위기도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당시의 위기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 즉 기업 부채가 원인이었습니다. 국가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으로 그 파고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뇌가는 기업이 아닌 가계입니다. 규모 면에서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진 1900조 원의 가계 부채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제하기도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어려운 영역입니다. 여기에 더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억하십시오.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맹신이 탐욕과 결합했을 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보다 지금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서늘한 공포를 안겨줍니다. 남유럽의 사례나 남미의 사례는 우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가 겪은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국가부도의 근본 원인은 정치적 포퓰리즘과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서름에 있었습니다.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화폐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한때 부유했던 국가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만약 일본식 장기 침체와 미국식 부동산 버블 붕괴, 그리고 남미식 환율 위기가 동시에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이 모든 위기 사례들의 나쁜 점들만 골라 담은 전례 없는 하이브리드 위기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경제사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우리는 지금 가장 위험한 실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어떻게 타격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충격이 닿은 곳은 우리 경제의 엔진이라 불리는 수출입니다. 반도체 신화에 취해 있던 사이 세계 시장의 판도는 냉혹하게 변했습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었던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 자립을 넘어 막대한 자본과 물량을 앞세워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성장해도 한국은 그 낙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중국이 침체하면 그 타격을 고스란히 떠안는 디커플링의 악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는 좁혀졌고 가격 경쟁력은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수출 데이터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무역 수지가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외부의 충격이 덮쳐오는 순간 내부를 지탱해야 할 내수 시장은 이미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여력 축소를 동시에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은 이제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외곽에서부터 빈집이 늘어나고 학교가 폐교하며 상권이 무너지는 현상은 경제 생태계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살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소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경제, 이것이야말로 수치로 나타나는 GDP 하락보다 더 뼈아픈 한국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수출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하청업체와 가게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낙수 효과의 실종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자산시장의 붕괴가 겹치면서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현상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증폭시켜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올인한 가계,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계 기업들이 얽히고 설킨 이 상황.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밖에서는 거센 태풍이 몰아치고 안에서는 둑이 무너져 내리는 이중고, 아니 다중고의 위기 속에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키를 잡고 있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손발은 꽁꽁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어려우면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거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 시장에 돈을 돌게 하는 카드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카드도 선뜻 꺼낼 수 없는 정책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위기가 과거와 다른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자 가장 공포스러운 지점입니다. 한국은행을 보십시오. 물가가 3에서 4%를 오르내리는데 금리를 더 올리자니 1900조 원의 가계부채가 터질까 두렵고,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까 두렵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페드링의 입만 바라보며 숨죽이고 있는 형국, 이것이 대한민국 통화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재정정책 또한 사면초가입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거쳐야 할 세금이 수십조 원이나 부족합니다. 곳간이 비어가는데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여력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빚을 더 내서 국채를 발행하자니 이미 불어난 국가 채무가 건전성을 위협하고 국채 금리를 상승시켜 민간의 자금줄을 마르게 하는 구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안팎에서 쏟아집니다. 환율 방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1,400원대를 넘나드는 환율을 막기 위해 달러를 쏟아붓는 것은 밑 빠진 독의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위기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제한적인 조치뿐입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미봉책으로 시간을 벌고 있지만, 이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 아니라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하고 좀비 기업을 솎아내는 구조조정이 시급하지만,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셈법과 사회적 파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책 당국이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관리 가능하다 라고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는 것이지 진실을 모두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명보트가 부족한 타이타닉 회서 선장의 안내 방송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흔들리고 정부마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시대, 결국 개인은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재테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를 지배했던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사야 한다는 성공 방정식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생존의 시대입니다. 생존을 위한 제1원칙은 현금 흐름의 확보입니다. 깔고 앉아있는 자산의 평가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매달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나가는 이자가 얼마인지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자산이 아니라 시한폭탄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채 규모를 줄이고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여 몸집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다가올 충격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오직 유동성에서 나옵니다. 제2원칙은 포트폴리오의 재설계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맹신을 버려야 합니다.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달러는 단순한 여행 경비가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내 자산의 가치를 방어해줄 유일한 보험입니다.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 구명조끼도 없이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금, 달러,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매월 들어오는 월급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자신의 직무 능력을 키우고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는 것, 즉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인플레이션과 불황을 동시에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의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누군가의 이거 사면 오른다는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경제신문을 읽고 금리와 환율의 흐름을 주시하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사다리를 갈아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IMF 때 헐값에 나온 빌딩을 산 사람들이 있었고, 금융위기 때 주식을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지 말고 냉철한 이성으로 기회의 틈새를 노려보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닻을 단단히 내리고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견뎌내는 인내심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에 들이온 어둠은 단순한 밤이 아니라 기나긴 겨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고성장의 파티는 끝났고 저성장이라는 낯설고 차가운 계절이 도래했음을 말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좋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낯갈로는 독이 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생존법을 익히는 용기입니다. 복합골절을 입은 환자가 다시 걷기 위해서는 뼈를 맞추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지루하고 힘든 재활의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비 기업을 정리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없이는 다시 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진통은 어쩌면 더 건강한 체질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일 수도 있습니다. 거품이 꺼지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거품 위에 지은 성보다는 단단한 땅 위에 지은 오두막이 더 안전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1997년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구했던 저력,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그 끈기가 우리 DNA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고 믿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우리 사회의 병폐를 도려내고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경제는 안녕하십니까? 부자의 경제학은 앞으로도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폭풍우 뒤에 반드시 맑은 하늘이 온다는 믿음 하나는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